코스피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무려 14%가 빠졌고 코스닥이 18%가 빠졌어요. 지금 되게 다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상황이 안 좋게 가는 걸 방어하기 위한 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융당국과 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움직이고 있고 기재부도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행도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반대매매 나올 것 같으니까 금융당국 움직이고 자사주로 말아 올리라고 하고 있고 위험 생기는 부분은 단기 시장이 제일 커 보이니까 이것 때려잡고 있고 금리 올라가면 은행들 어떤 개인들의 신용 위험 생길 것 같으니까 신용캡 막아주는 거 0.2%포인트 부담되면 안 내게 해준다. 금리 지금 당장 높은 거 부담되니까 5%로 낮춰주겠다. 시장의 어떤 그 원칙이나 시장의 자율성을 극도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뭔가 물밑에서의 굉장히 강한 일들이 예. 지금 당국에서 금융시장에 조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과 함께 오늘 금융위 관련된 뭐 소식이 하나 좀 있으신 모양이죠?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네, 권순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신나게 지금 웃으면서 인사할 때가 아닌데 왜요? 그냥 뭐 장도 안 좋고 네. 권 팀장도 살이 많이 빠졌네. 요새 우리 정 대표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갑자기 정 대표를 저격을 해. 저를 저격해. 네. 근데 잘 보이시려면 좀 더 빼야 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여기 빠진 걸 봐. 쪽쪽 말라가는 걸 보여주세요. 나만 살이 찌지. 네, 형님은 좀 부으신 거. 아니 자기 그렇지. 이거 붓기에 붓기 거기. 붓기야 붓기. 자, 그래서 뭐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원래 오늘 네. 그 최근에 체코 원전 외교가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 관련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하다가 체코의 원전 외교. 예,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에다 원전 수출하려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뭐고 그 SMR이 뭐고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뭐 우리나라 회사 중에 뭐 기술력 좋은 회사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 장에 뭐 개별 산업이 뭐가 그렇게 관심을 받겠나. 이게 원래 상승장에는 개별 산업들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하락장에는 사실 거시가 훨씬 더 중요하게 관심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금융당국이나 뭐 기재부나 이런 데 얘기를 좀 하는 게 사실 네. 평소에 좀 다루고 싶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일단 주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취재도 잘 안 되고 여기는 또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면은 안 터집니다. 그래서 미리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잘 대응이 되면 그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안 터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기 때문에 관심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게 금융감독의 특징인데 최근에 정부에서 약간은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것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당국에서 시장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외쳤을 때 잘 안 하다가 시장 조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금융당국이 시장 조치를 하는 타이밍이 언젠가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미리 알면 그 상황을 좀 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금융당국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에선 잘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월 내내 너무 고통스럽게 흘러내렸잖아요. 이게 바닥인가 하면서 흘러내렸는데 이럴 때는 정부 조치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언제 들어오냐? 우리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라고 보통 얘기하는 급락. 이 변동성이 갑자기 확대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정지를 시켜놓고 시장 기능을 정지를 시켜놓고 우리 좀 차분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너무 무서워서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측면이 있는데 금요일 날 이게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쭉 흘러내리는 와중에 금요일 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진짜 정말 짜증나는 거 중에 하나는 코스피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무려 14%가 빠졌고 코스닥이 18%가 빠졌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14에서 18%가 빠지나. 이게 스웨덴, 브라질,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지수 대충 한 10% 내외로 빠졌거든요. 근데 한국이 뭐 그렇게 못났다고 14%, 18% 빠지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6%라 얘기하면은 한국이 한 5.4 올랐는데 아르헨티나 6%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것처럼 60% 보이시죠? 아니에요? 그 아르헨티나는 월 기준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60%로 알고 있는데 70%.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60%가 빠졌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기준 금리가 최근에 올랐는데 49%에서 52%로 올랐어요. 기준 금리가. 우리가 지금 0.75%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3%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시장에서도 증시가 10% 정도 빠졌는데 우리는 14%가 빠진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왜 이렇게 유독 빠지고 있는지의 뭐 주범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게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건 다들 인식을 하실 거예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구조적인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16조 원을 팔았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24조 원을 팔았는데 올해는 16조 원을 팔았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6.8%밖에 안 돼요. 예전에 거의 35%까지 됐었거든요. 정말 줄기차게 파는데 이 도대체 외국인들 왜 그렇게 파는 건지 그거를 좀 외국인 관련해서 좀 그 매매를 하는 국내의 중개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개인들한테 요새 외국인들 어떤 분위기인가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환율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로 깨지고 환으로 깨지면 양방으로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게 있고 네. 여기서 외국인들의 그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뭘 보는지를 물어봤더니 그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반도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냐면 중동의 유가 보듯이 한국을 반도체를 봐요.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가 거의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보고 메모리 반도체. 예, 반도체를 보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일단 반도체가 잘 되면 여기서 좀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원화가 좀 강해지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약해지면 국제 수지 측면에서도 원화 약세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티가 덜 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반도체 전망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환도 안 좋고 지수도 깨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외국인들이 굉장히 겁내하는 부분들이 있고 빠져나가는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그런 거는 원래 다 아는 거고 한국은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거에서 제일 밑바탕이 되는 게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 전망이 안 좋다는 부분들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을 볼 때 되게 이것도 뭐 되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환율 관리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국가입니다. 네네. 그러면 흑자가 계속 남으면 환율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수지 측면에서 해외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투자공사 같은 데로 환을 내보내서 적당하게 수급을 맞춰요. 들어오는 달러와 나가는 달러를 대충 정부 차원에선 이걸 맞추는데 이거를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외국인 투자예요. 주식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왔다 갑자기 나가는 거는 우리나라 외환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환율이 높아지고 약해지는 부분이 적당하게 이 밸런스가 유지가 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하는 게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환율이 좀 높으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의도적으로 좀 환율을 높게 유지를 해서 좀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을 지원한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실 자국 통화 약세를 그 조장하는 그 환율 조작을 했죠. 사실 예, 했었죠.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보다 좀 세련돼진 방식이 그 국내 대기업들도 환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으면 자신들의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을 때 오케이 돈 많이 버니까 좋아 이렇게 잘 안 해요. 워낙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환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기업들도 경영하기가 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굳이 그거를 환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무리해서 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 수급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즘에 악동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 달러 빠져나가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죽하면 이게 미국 재무부가 환율 분석 보고서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도 뉴스 잠시간 한번 다뤘죠. 예, 이게 거의 작년보다 600억 달러 이상 증가를 해서 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이게 미국 환율 보고서에서는 굳이 국민연금 얘기를 이전까지 안 했어요. 뭐 경상수지라든지 외환 당국의 개입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매매 동향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주로 봤어요. 근데 여기서 유난히 달러를 밖으로 유출하는 게 뭔가 봤더니 국민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국민연금을 또 어디서 또 지적을 했냐면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의사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국민연금인 것 같아라는 거를 금통위원회에서 또 지적을 했어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외 투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느 정도 밸런싱을 맞추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나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영향을 추가로 미치는 게 뭔가 봤더니 국민연금이 그냥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제가 오늘 정부의 대응 관련한 얘기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이거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전쯤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환율 상승 관련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외환 당국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접 개입 요새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 지금 와서 국민연금의 환 전략에 늘 염두에 두고 한 거다라는 해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외국인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네. 그랬을 때 경제부총리의 얘기는 뒤로 흘러 내려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게 국민연금의 환 전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이 환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총리의 얘기가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건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연금의 투자 그러니까 기금 운용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한국 증시나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거의 2년 만에 환해지를 했습니다. 1,300원을 찍었을 때 더 이상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은 좀 했거든요. 외화 자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더라고. 왜냐하면 계속 그 작은 시장인 한국 시장에 그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연금 수급이 더 많아졌을 때 그 물량을 어떻게 다 감당해 이런 논리잖아요. 예. 근데 환 해지를 하게 되면 환율에 대해서만큼은 뉴트럴한 포지셔닝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여지까지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안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이게 투자 수익으로 먹고 환으로 먹고 하려고 이게 보통 이제 환을 그냥 해지를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1,300원 넘어간 시점에 환 해지를 이제 들어간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율의 고점이라고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환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전반적인 경제 사정에 안 좋다라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걸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국민연금이 여론 눈치, 정부 눈치 보면서 이게 국민연금이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플레이를 해야지 이거를 뭐 경제 안 좋다고 막 이걸 눈치 주고 그러면 되냐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 반면에 국민연금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먹겠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환을 때려버리면 이쪽에서 박살나는 측면이 있어요. 환해지는 어떻게 하죠? 그 미리 바꿔놓는 거예요. 선물환으로. 그냥 퉁쳐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해외 자산을 살라 그러면 달러를 이렇게 우리가 산 거잖아요. 바꿔서 그럼 반대로 팔아놓는 거예요. 달러를? 달러 매도 칠 수도 있잖아요. 달러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선물환.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계약으로. 네. 그래서 환율 변동에 중립을 시키는 거예요. 달러 숏 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1,300원에 해지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딱 픽스하는 거지. 1,300원에. 예. 내년 이맘때 1,400원이 돼도 1,300원, 1,200원이 돼도 1,300원. 근데 대체로 이건 뭐 당연히 환이야 매우 어려운 거겠습니다만 1,300원이 대체로 고점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해지를 했을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지금처럼 계속하게 되면 환율이 더 갈 경우, 더 위로 갈 경우를 방어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요. 워낙 큰 규모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뭐 한국은행이나 뭐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는 부분들이 네. 사실 우리나라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특정 기관을 언급함으로써 이 네. 환해지를 유도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자체 운영 차원에서도 해외 포트폴리오도 있겠지만 국내 포트폴리오도 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들이 지나치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이쪽에서 먹어도 국내에서 깨지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국내 시장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왕이면 이게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개입이 들어가는 시점들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야 이거 밑으로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약간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좀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금융당국에서 했던 조치는 일단 지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게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 이게 거의 뭐 하루에 막 300억씩 주식 반대 매매 나오고 이게 미수금이 이제 외상값이잖아요. 근데 외상값을 못 갚는 게 반대 매매예요. 근데 전체 미수금의 13%가 반대 매매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외상값을 못 갚고 있는 사람이 한 13%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뭐 6월을 한 달 동안 뭐 하루에 보통 막 100억씩 반대 매매 나오고 300억 넘는 날도 있었어요. 네. 빚내서 투자했는데 내가 손실 났다고 이거 손절 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신용융가자 잔고가 줄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못 갚아서 반대 매매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털렸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6월 30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를 보니까 그 한 17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21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그럼 뭐 한 4조 원 넘는 돈이 지금 반대 매매로 털렸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당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피눈물 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매매를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해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주식이고 100만 원이 대출이다. 그럼 주식이 한 200만 원어치 있잖아요. 네. 그럼 대출금이 100만 원이니까 한 140만 원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14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담보 비율을 예를 들어서 뭐 120%로 낮춰준다. 그러면은 이게 담보 비율이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 매매가 당하는 포인트가 내려가요. 그러면 이 부분 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정부가 그러면 담보 유지 비율 낮춰라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원래 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조치는 뭐냐면 나간다? 그 제재를 하지 않겠다. 이게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증권사가 자기 위험 관리하는 건데 야 위험 관리 니네 40에다 하지 말고 20으로 해. 라는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담보 비율 유지 안 되는 거 그냥 눈 감아 줄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알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 반대 매매 그 함부로 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인 거 알지? 라는 시장 조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시점이라든지 의미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담보 비율이 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내려가면은 네. 반대 매매를 당했을 때 증권사의 위험도 커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져요. 예전에 140에서 손절이 들어가게 되면 140만큼은 남는 건데 이게 내려가서 120으로 손절 들어가면 더 손해가 커지잖아요. 그거를 감수하고 정부가 이 조치를 취했다는 거는 이 정도 선에서는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조치가 들어간 게 있는데 이거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규제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의 규제를 왜 하냐면 자사주 매입은 은근히 그 공개된 시세 조정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사들일 거야
라는 거를 미리 시그널을 줌으로써 증시를 약간 부양하는 효과를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월, 2월, 5월 해서 뭐 거의 한 2,500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고 미래에셋도 800억, 키움도 뭐 1월에 400억, 5월에 348억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거든요. 이게 주식 매입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데 네. 이 자사주 매입이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시세 조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 규제를 그러니까 이게 막 대규모로 주식을 대놓고 매입을 하면은 이른바 말아 올린다 그러죠. 이게 매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지만 시세 조정성 주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먹어 올린다. 예, 호가를 몰아보면서 쫙쫙쫙쫙 말아 올리면 주가가 쫙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발행 주식의 1%, 취득 주식 신고의 10% 중에 작은 양, 일평균 거래량의 25%의 작은 양만 하루에 매수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자사주 해놨어요. 매입도.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시장에 영향 주지 말라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른 척 하겠다. 아 해도 뭐라고 안 하겠다. 예, 말아 올리는 거 뭐 특별히 뭘 하지 않겠다. 알지? 라는 얘기거든요. 좀 올려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누구도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무슨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는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계획이 돼 있는 회사나 아니면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회사들은 뭐 한번 말아 올릴 수 있으면 말아 올려봐.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시장의 센티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럴 때 진짜 뭔가 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됐든 반매매를 막아주는 효과가 됐든 나오는 반대 매매 떨어지는 물량 쪽에서는 좀 이거를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자사주 매입 같이 올리는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금융회사의 자사주 매입도 지금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 됐어요? 예, 이것도 금융당국의 멘트, 정부의 멘트는 굉장히 그 은밀하게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전에 자사주 매입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뭐 자사주 매입이나 뭐 이런 거는 근데 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손 충당금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왜 그런 게 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대손 충당금 좀 쌓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가 시장에서는 아 자사주 매입하지 말라는 얘기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전에 이제 뭐 위기금융 배당 많이 하지 말라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뭐 굳이 뭐 금융회사와 일반 회사를 그런 걸 차별화해야 되겠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금융회사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멘트가 자사주 매입을 해라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데 네네네. 아니 뭐 일반 회사하고 굳이 차등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얘기는 금융회사 보고 자사주 매입할 수 있으면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왕이면 충분히 해서 증시를 좀 버텨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제일 아쉬운 부분들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 공매도 금지를 왜 시행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좀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대 매매 완화나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는 시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진 않아요. 네. 근데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롱숏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빠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게 매수 물량, 매도 물량의 밸런스가 과연 맞을까? 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코로나19 이후에 2년 이상 공매도 금지를 유지했던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라는 그 정책이 너무나 예민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좀 갖고 있는 듯한 당국이? 예 그런 분위기가 좀 근데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이제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좀 잡히던데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는 이제 뭐 왜냐면 공약 사항에 공매도 금지라는 게 뭐 뭐 법이냐 공매도라는 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라고 한 게 후보 시절에 그 대통령의 그 발언이었잖아요. 3%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하신 바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 공매도 관련해서는 조금 취재를 한 게 있긴 한데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매도 조치가 시행이 됐으면 거기에 배경이 됐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취재가 된 건 있는데 그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언급해서 괜히 혼란만 드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한테 관심을 주진 않지만 금융시장에다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진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큰 요인으로 뭘 보고 있냐면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관련한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았던 일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얘기한 27일, 지난주에 27일이었잖아요. 그 다음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증권사 CEO를 만나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증권회사들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장기로 운영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단기 금리는 조금 낮고 장기 금리는 좀 높기 때문에 이걸 조달해서 단기로 가져가고 있는 거 있는데 이 RPCP 이런 거 일주일 한 달짜리 이걸 해가지고 뭐 몇 년짜리 채권 돌리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를 금융감독원에서는 암묵적으로 1개월짜리 단기 채권 없애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금융위기로 전이돼서 우리나라 환시장이나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의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거 거의 데일리 보고해라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초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증권사에서 ELS 마진 콜라서 우리나라 다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융감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선제적 대응이 안 돼서 터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기 시장에서 유동성이 관리가 안 돼서 터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타격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그 단기 시장에서 돌리는 증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PF 투자 많이 하는 증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한 5분. 이거는 진짜 그 개인적인 우리 이제 그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개인들에 대한 얘기들도 지난주에 짧게 드렸던 부분이 네.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화되고 있어요. 우리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그때 금리 상환형 대출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0.2%포인트 정도 내시면 한도가 0.75%로 묶인다. 아, 네네네. 이거 앞으로 미국에서 빅스텝 계속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0.75% 이상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0.2%포인트 좀 내고라도 이거 상방 막는 게 꽤 유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원래 이거 7월까지가 시한으로 돼서 연장이 좀 불확실한 상품이었거든요. 네. 은행에서는 이거 안 하고 싶어 해요. 지금 금리 올라갈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거 묶어놓으면 자기네가 손해 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금융당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이거 0.2%포인트 안 받기로 했어요. 헐. 그 상품 자체를 예. 아니 상품을 안 판다고요? 아니요. 0.2%포인트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요. 그럼 그냥 해준다고요? 예. 신청하시면 해준답니다. 돈 안 받고? 0.2%포인트 없이 0.75% 한도 잡히는 그거 네. 신한은행에서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럼 뭐야 돈은 안 받고 그냥 돈 받고도 좀 해주기 꺼려했던 건데 돈 안 받고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되게 다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상황이 안 좋게 가는 걸 방어하기 위한 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아까 전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내더라도 이거를 방어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네네네네. 거기까지였던 거고 네네네. 금융당국과 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이거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지난달 말 기준금리가 5%를 초과하는 대출에서 일괄적으로 5%로 다 낮춰버리기로 했어요. 5%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5, 5.7 이런 애들을 다 5% 밑으로 해준다고요? 예. 왜?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환율의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국민연금도 움직이고 있고 기재부도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행도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반대매매 나올 것 같으니까 금융당국 움직이고 자사주로 말아 올리라고 하고 있고 위험 생기는 부분은 단기 시장이 제일 커 보이니까 이것 때려잡고 있고 금리 올라가면 은행들 어떤 개인들의 신용 위험 생길 것 같으니까 신용캡 막아주는 거 0.2%포인트 부담되면은 안 내게 해준다. 금리 지금 당장 높은 거 부담되니까 5%로 낮춰주겠다. 그리고 아까 그 지난주에 김프로님이 금리 인하 요구 안내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월 1회씩 계속 그냥 계속 발송. 이거 신청할 사람 빨리빨리 신청하셔라. 그리고서 하겠다. 뭐 이런. 그 권 팀장의 전반적인 그 오늘 그 취재 내용은 뭔가 그 시장의 어떤 그 원칙이나 시장의 자율성을 극도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뭔가 물밑에서의 굉장히 강한 일들이 예. 지금 당국에서 금융시장에 조치를 하고 있다. 금융회사, 금융당국, 정부가 최대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이거 정말 제 그냥 희망회로인데, 이게 정말 희망회로입니다. 이런 조치 나올 때가 그 밑으로 안 내려간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로 10조짜리 증시안정 펀드 만든다 그랬을 때 증시안정 펀드 돈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권 기자가 희망회로. 아니 권 기자가 활동했던 연간에 그렇고 예. 예전에 그 전에는 증안기금이라 뭐 예를 들면 삼투신 동원해서 산다든지 증권사 매수 유지 이런 거 했을 때 그때부터 더 빠져버렸거든. 아니, 실제로 IMF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세요? IMF 전에 증권사 상품은요 데일리로 순매수했었어야 돼요. 예.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잠깐 나온 보고서 우리는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에 통보 예. 이거였거든. 그리고 아시잖아요 삼투신 동원해서 한 거. 근데 2008년에는 증시안정펀드가 증시 바닥에서 주식을 굉장히 사들인 다음에 거기를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청산할 때 그렇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19로 샥이 왔을 때 증시안정펀드 만들었을 때는 정말 주식을 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희망회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풀릴 거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전방위적인 이런 노력들이 그나마 지지를 해주고 네. 정말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아서 반등하기를 저 자신도 기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금융당국의 조치들이 그 별로 실효성 없는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시장이 반등해가지고 그죠? 네. 아니면 기자들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면 시장에서 시장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세련되게 대응했다. 후일담이지만 이렇게 그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어르신 돈 내면 종이로 주식 주던 시대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근데 어쨌든 주식도 중요하고 그 개인의 금융 상황도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과 함께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의도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 저희가 많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